인도네시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인도네시아 하면 유명한 관광지의 나라, 맛있는 볶음밥, 나시고랭의 나라. 밀림이 있고 더우며 섬이 많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이니까 인도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모르고 낯설게 느꼈던 인도네시아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행하실 텐데요. 이 미지의 매력적인 나라는 과연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의 숨겨진 보물은 무엇일지 저와 함께 찾아다녀 보시죠.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의 개수는 무려 18,000여 개나 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이 많은 섬들 중에서 수마트라, 자바, 술라웨시, 뉴기니, 그리고 칼리만탄이 대표적인 섬입니다. 이 중 자바 섬은 전체 인도네시아 면적의 7%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60%인 1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5천만 명인데요. 이는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게다가 동서로 얼마나 긴지 길이가 5,150km나 됩니다. 이것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의 4,500km보다 더 길 정도이지요. 그래서 서쪽 수마트라 섬에서 동쪽 파푸아 섬까지 비행기로만 7시간이나 걸리고 시간대도 3개의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생각보다 꽤 큰 대국이죠. 이제 인도네시아를 둘러싼 인접국들을 살펴보면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그리고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느 나라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Mungkin Malaysia dan Singapura. Malaysia, Arab Saudi, ASEAN ya. Jepang. Malaysia, ada Jepang juga, ada Kamboja juga, dan juga termasuk Korea. Korea. Mungkin Malaysia dan Singapura karena wilayahnya berdekatan, jadi mungkin bisa bekerja sama di bidang ekonomi, kebudayaan, bertukar pikiran, pola pikir, dan lain-lain. Yang terdekat ya tentu ASEAN ya. Saya pikir Indonesia karena sumber alamnya memang hampir semua punya, sehingga ada kebutuhan beberapa negara di dunia untuk selalu kerjasama yang baik gitu kan. Malaysia, ada Jepang juga, ada Kamboja juga, dan juga termasuk Korea juga. Karena kita mempunyai hubungan birokrasi dengan mereka dan juga diplomasi. Dan itu sangat baik dalam selama ini untuk kinerjanya dan juga hubungan kerjasamanya. Saya rasa seperti itu. Dan juga hubungan ekonominya. 주변에 슈퍼 강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위기가 올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맞닿은 멕시코,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특별한 위협이 없어 보여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외부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인도네시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빈부격차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있습니다. 0이면 빈부격차가 없는 완전 평등한 부의 분배인 상태이고 1이면 빈부격차가 큰 완전 불평등한 부의 분배 상태입니다. 보통 지니 계수가 0.4가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지니 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0.41입니다. 0.41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 2%의 부자들이 전체 예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1억 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인도네시아 최고 부자 4명이 쥐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는 약 4%의 화교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력의 약 70%를 쥐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화교분들이 부자인 것은 아니지만 인원수 대비 상당한 부를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도네시아는 외부와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내부와의 관계, 즉 부자인 화교와 가난한 인도네시아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교는 언제 왔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화교는 15세기부터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였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곳에 온 중국인들은 검소함과 관계, 이 두 가지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관계라는 뜻의 관시는 사람들 간의 사적이고 비이념적이며 배타주의적인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학가는 이렇게까지 말하였습니다. 돈은 언젠가는 다 써버릴 수는 있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관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시이다. 선조분들은 언제 인도네시아에 오셨나요? Ya, nenek moyang kami, saya termasuk di generasi keempat. Jadi kira-kira sudah 100 tahun yang lalu. Mereka datang dari daerah Santung dan Meisyang.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공하실 수 있었는지 Ya, semua orang sama. Kalau mau berhasil dalam bisnis maupun dalam kehidupannya, harus kerja keras, harus hemat, dan yang paling penting harus memiliki network yang besar untuk bisa sukses yang besar. 화교분들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ebenarnya di Indonesia sekarang ini sudah tidak ada lagi perbedaan antara orang asli atau orang pendatang. Kalau kita lahir di Indonesia, kita orang Indonesia. Walaupun kita nenek moyang kita berbeda dari mana-mana. Ada India, ada Arab, ada Cina, semua sama. Sekarang dengan zaman sudah modern, digital, semua orang berpikiran sama, bagaimana mau menjadi orang yang sukses. Itu saja. Dan sekarang dengan pemilihan umum yang langsung, silakan siapa saja boleh jadi presiden. Boleh. Jadi menteri, jadi apa saja. Yang penting terbuka, jujur, dan bersih. Terima kasih.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약 87%가 무슬림이지만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도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숫자는 2천만 명이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무교일 자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신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하며 또 그 종교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주민등록증에 웬 종교일까 싶으실 텐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가 없으면 공산주의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종교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인도네시아 독립의 영웅이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스카르노 대통령은 반서방, 친공산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군부와 우익 세력은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꽤나 큰 고심을 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스카르노 대통령이 병으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공산당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게 될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심하던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결국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데타는 수하토 장군에 의해 곧 진압이 되고 이후 수하토 장군은 대통령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요. 군부 진압군은 공산당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신의 반대 세력까지도 제거하면서 마녀 사정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누명의 타겟을 화교로 삼았는데 물론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도 있었겠지만 아무 죄 없는 화교들까지도 공산당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한 대량 학살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화교들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이때 공산당은 종교가 없으니까 공산당원들을 색출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표기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유명무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탓을 외부로 돌리기 마련이고 1998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강타할 때 또 한 번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경제 현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1달러짜리 100장과 100달러짜리 1장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환전할 때도 동일한 가치를 저희가 환전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USDA는 100달러짜리 1장을 의미하고요. USDD는 1달러짜리 100장을 의미하는데 환전받는 그 금액이 13,440과 만으로 30%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달러짜리부터 환전해 볼게요. 140, balance 344. 이번에는 1달러짜리 바꿔보겠습니다. $1. 같은 가치인데도 이렇게 다른 가격을 환전해 주는 이유는
이렇게 환전상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모은 돈을 금고나 집에 잘 모아 놓는데요. 상대적으로 부피가 적지만 큰 값어치를 갖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모은 달러는 상당 부분 싱가포르로 옮겨가는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자산의 40%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자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떻게든 이 돈들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투자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여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세사면법이었습니다. This tax amnesty ini adalah kesempatan yang tidak akan terulang lagi. Ini yang terakhir. Dan yang mau menggunakan silakan, yang tidak hati-hati. 빼돌린 돈을 신고하고 약간의 세금만 내면 어떻게 모은 돈인지 어떻게 빼돌린 것인지 묻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고하여 사면받은 돈은 무려 400조였는데요. 이것은 인도네시아 GDP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원래는 돈을 빼돌린 것이 발각되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조세 사면으로 약간의 세금만 내면 되었습니다. 그 대신 3년 동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혹은 주식시장에 의무적으로 3년간 이 자금들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돈들은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유입되어서 인도네시아의 주식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는데요. 빼돌린 자금을 경제 성장의 미천으로 삼은 셈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세금 낸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처사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중 하나는 석유입니다. 국영 석유 회사인 페르타미나라는 좋은 회사도 있고요. 하지만 요즘 유가의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편 주식은 많이 들어보았겠지만 채권이라는 단어는 낯설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채권은 돈을 일정 기한까지 빌리고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일종의 차용증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5년 동안 빌리고 이자율이 5%라면 5년 동안의 대략적인 현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마다 이자 5원이 나오고 만기인 5년째에 원금 100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빌린 쪽에서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 혹은 큰 기업과 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발행한 차용증이 바로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몇 %의 돈을 빌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아가면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시죠.